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생태평화위원회 그리고 국제평화통일위원회 주최로 당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저는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안석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경제적인 배경과 전망, 신재길 동지 발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정치적 배경과 전망, 전원배 동지의 발제, 그리고 전쟁의 경과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건수 동지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장민 동지의 그 당원 토론문이 제출되어 있어서 토론문 발제 또한 있겠습니다. 그 후에 기타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적 배경과 전망, 신재길 동지의 발제 먼저 여러분들의 박수로 초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신재길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의 이제 경제적 배경인데, 사실은 그 경제적 배경이라는 게 경제 사안만 가지고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적 전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으로 일단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경제적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현대 제국주의의 성격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중에서 지정학적 분석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이제 그 우파들이 주로 이제 분석하는 것이고, 학계에서는 그 현실주의자들이 주로 분석하는 방식인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핵심은 뭐냐면 중앙아시아 쪽에 강대국이 들어서면 유라시아 대륙, 유럽 아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강대국을 출현을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정학의 핵심 논리예요. 그 중에서 주로 이게 이제 영국에서 발전했는데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게 러시아였고, 초기 때부터.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소련,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이 발전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기 이제 분량이 조금 되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읽고 좀 설명할 부분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러시아가 대륙 국가로 가장 큰 나라인데, 이게 해양 진출을 하면, 해양 진출까지 하면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인해서 해양 진출을 긋고 이제 봉쇄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발티케가 있죠. 위에 발티케 쪽에는 이게 그쪽 발티케도 그 스웨덴이나 뭐 그다음 폴란드, 독일 이렇게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왕래는 안 되고, 그다음 북극해하고 동해 쪽에도 블라우프트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항이기 때문에 항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흑해 함대거든요. 러시아에서 흑해 함대. 흑해 함대가 가장 크고 중심적인 거고, 그다음 흑해가 바로 나오면 지중해로 진출하기 때문에, 지중해는 유럽의 가장 중심적인 이제 호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지배하는 나라는 지중해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중해 진출을 막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토에 터키죠. 튀르키예가 가입해 있는데, 이 튀르키예가 나토에 가입해서 거기에 이제 나토에 이제 핵무기가 배치돼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통적 입장으로 봤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우는 봉쇄돼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러시아가 해양을 진출할 수 있는 수단은 북극해가 녹아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과 긴밀한 합조를 통해서 중국의 부동항을 이용하는 거. 이게 두 가지뿐이 없다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현재 상태로도 전통적인 지정학적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자극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보다는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 중국은 이제 한쪽 중국의 남쪽과 동쪽은 아니 서쪽은 그 해안이기 때문에 이걸 봉쇄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주로 그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인데 정치자들 이거를 이제 잘못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주로 약화시키게 하는 전략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파의 현실주의자들은 이런 입장에서 러우 전쟁에 대한 바이든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우파들의 견해이고, 그러면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중식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는 러우 전쟁을 현대 제국주의 전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좌파들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나토나 미국도 러시아가 제국주의로 비판하는데 그거는 그냥 선전전 차원에서 하는 거지 어떤 그 정치 경제적 함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국주의 전쟁으로 보는 것은 고전적 입장은 뭐냐면 내임의 제국주의론에 기초하는데, 그러니까 요걸 먼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의 이 제국주의를 적용하면 러시아 2000년대 이제 푸틴이 집권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그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서고 그래서 기존 식민지 재번원을 요구하는 전쟁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1, 2차 대전 때의 제국주의 전쟁, 독일이나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완료된 식민지 분할이 완료된 것을 재번환을 요구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식민지 재분할 정책 일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근데 이렇게 보는 게 과연 이제 올바르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정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현대 제국주의론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현대 제국주의하고 그다음에 레닌이 분석했던 1910년대, 10년대 제국주의하고 과연 같은 양상이라면 이러한 분석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데 다르다면 이 분석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먼저 제국주의에 있어서 특징적인 거 아주 세월이 변하더라도 100년 전의 제국주의와 지금의 제국주의의 특징,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제거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먼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그거는 기생성하고 부유성이에요. 이 말 의미는 이제 기생성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얹혀다는 거고 부유성은 이제 그 부패했다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 의미는 뭐냐면 식민지나 타국의 기생성이라는 건 타국의 잉여 가치를 착취 내지는 약탈해서 자신이 생산하지 않고 다른 식민지나 다른 나라의 잉여 가치를 약탈해서 자본주의체를 유지하는 거. 이걸 기생성이라고 하는 건 부유성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적 원리가 아닌 다른 경제 외적인 거,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경제 외적인 측면으로 그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부유성, 부패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국주의론에서 핵심적으로 제국주의 분석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여기서는 그 기생성과 부유성을 가지고 현대 제국주의의 차이점을 이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대 제국주의에 있어서 100년 전 제국주의의 차이는 가장 큰 거는 100년 전에는 근본이제였다는 거예요. 근본이제. 하지만 지금은 근본이제가 아니고 제가 쓴 건 이제 의제화폐 제도라고 부르는데 의제화폐는 뭐 신용화폐라고 해도 되고 뭐 국가화폐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쓰지만 저는 이제 의제화폐는 이제 자본론 상본에 나오는 의제자본에 차용해서 의제라는 말이 가공, 가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는데 좀 읽어볼게요. 의제화폐는 화폐 자체가 가치를 담지하고 있지 않고 국가나 외부의 시스템을 위해서 화폐적 역할이 부여된 가공화폐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라든지 모든 국가화폐는 다 의제화폐인 거예요. 이 의제화폐의 기반은 부채가 되는 거죠. 국가 부채. 그러니까 금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가 없이
국가의 어떤 군사력 내지는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화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화폐가 상품으로서 자기 가치를 가짐으로써 상품으로서 상품 유통으로서 독립돼 나오면서 화폐 기능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거는 경제적 화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런 건데 이게 바로 100년 전 제국주의의 근본 이념하고 현대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걸 이제 좀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현대 제국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제화폐, 가공화폐를 기초로 두기 때문에 그 기생성하고 부유성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형태가 어떤 거냐면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인데 달러라는 거는 달러를 사실상 과거에는 달러를 찍는데 한 1달러에서 얼마 들어갔다고 그래요. 종이도 두고 잉크도 두고 등등. 근데 지금은 클릭 한 번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가치가 0에 수렴 0에. 근데 이러한 달러를 무제한 찍어서 상품 가치와 교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약탈적 세계를 갖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탈과 착취를 구분해야 되는데 따라서 현대 제국주의와 과거 100년 전 제국주의의 차이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본을 수출해서 그 자본이 생산수단과 노동자를 고용해서 거기에서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게 주였어요. 약탈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보다 이런 무가치한 화폐를 찍어서 이 무가치한 화폐로 가치 생산물과 교환하는 형태. 이거는 착취가 아니라 약탈이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국주의는 약탈적 체계가 핵심이다. 착취 체계가 아니라. 그러면은 착취는 뭐냐? 착취는 요거를 좀 읽어볼게요. 착취란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 재생산 이상의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전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등가교환의 원리를 어긋나지 않아요. 등가교환은 뭐냐면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자본론의 가정은 해요. 정당한 대가는 뭐냐면 노동력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 가치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노동력을 사서 노동력이 자기 노동력보다 이상의 잉여가치를 창출했을 때 그 이상의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한다는 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등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등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과정에 착취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잉여가치론의 핵심인데, 근데 약탈적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가 교환 원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제화폐라는 무가치한 가치가 제로인 이거를 찍어서 이 달러를 가지고 찍은 걸로 가지고 가치 생산물과 교환하는 거죠. 원자재나 아니면 노동 생산물을 가지고. 따라서 이거는 부등가 교환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의 제국주의하고 현대의 제국주의는 착취적 체계와 약탈적 체계라는 걸 중심으로 전혀 원리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래서 현재 제국주의 약탈 체제의 양상은 본격화된 거는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돼서 90년대 완성이 되고요. 그거를 세계화 내지는 금융화라고 얘기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축통화 체제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 제국주의 핵심은 달러 기축통화로 해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잉여가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잉여 자본을 수출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자본 수출이 제국주의론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자본 수출인데 미국은 그 자본 수출하는 독점 자본이 되면 독점 자본이 돼서 잉여 자본이 나오고 이 잉여 자본을 활로를 식민지 개척해서 자본 수출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미국을 한번 보면 미국에서 잉여 가치가 과잉 자본이 형성되느냐라는 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과잉 자본이 아니라 자본이 아닌 달러를 찍어서 이 달러를 가지고 분유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되고, 그러면 이러한 약탈 체제에 달러만 되느냐,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고 5개 달러 외에 5개 통화가 무기한 수합이 돼 있어요. 수합이 돼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엔화와 유로인데, 유로와 독일의 유로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엔화가 중심 축이에요. 그 달러, 유로와 엔화가. 유로하고 유로 내지 달러는 엔화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달러를 무조건 교환하게 돼 있어. 그 양도 제한돼 있지 않고 그 기간도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무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통화, 유로, 엔화, 파운드,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프랑, 그 캐나다 달러, 이 5개 통화, 달러 외에 5개 통화는 사실상 달러랑 같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국가의 운용에서는 다르지만 같다라고 봐야 되고, 이 같다라고 보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달러의 지배를 받고 달러의 다른 버전이라고 봐야 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미 연준이 다 통제하고 관리 지배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국제 독점 자본이에요. 따라서 현대 제국주의의 가장 그 약탈적 체계의 약탈을 수행하는 거는 통화로 보면 이 6개 통화. 아까 말했던 달러, 파운드, 그다음에 엔화, 그리고 이제 그 유로,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카나다 달러.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핵심적으로 약탈 체계의 최상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제국주의냐 중국이 제국주의냐 아니냐라는 말이 많은데, 그건 이제 좀 따져봐야 돼요. 저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물론 자본주의라는 데 이의가 없지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제 사회주의라고 보기는 꽤 힘들다고 보고, 자본주의지만 제국주의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의견이 나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제국주의론의 5가지 지표에 형식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제국주의적 요소가 없지 않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지표는 다른 나라에 적용해보면 어떠냐면, 인도 같은 경우에 한번 적용해보면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그 5가지 지표나 안에 보면 주변에 자본적 수출하고 군사력으로 스리랑카나 이런 데 막 이렇게 주변 그 골목대장 하는 거죠. 남아시아에서. 그래서 제국주의 상태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도도 제국주의냐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표로 보면. 근데 제국주의론의 부재가 뭐냐면 자본주의 최고 단계예요. 인도를 그럼 제국주의로 볼 수 있냐? 그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인도가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 발전되어 있는 나라를 검토하면 돼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적 기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고도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몇 가지 지표의 형식적 적용으로 제국주의 아니냐 나누는 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본 것처럼 기생성과 부유성의 측면으로 그리고 그것이 현대 제국주의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현대 특징이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갖느냐에 따라서 제국주의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현대에 있어서는 보면은 아까 말했던 6개 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 현대에서는 제국주의로 봐야 되고,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도 사실상은 다른 나라에서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주로는 약탈당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초년자원,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한 4, 5명의 노동자들, 그들의 잉여 가치를 착취하고 약탈당하는 거.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더 이제 부합하는 거 아니야, 현실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 성격이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주변에 뭐든지 100%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이제 그 현대 제국주의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국주의 정책의 성격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러시아가 아니라는 게 제 주장의 요지예요. 그거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유로의 제국주의 전쟁 갈등의 양상이
러시아를 부추겨서 전쟁을 대비 전쟁을 치르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겠지만 그 다음에 피해 보는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의 산업 구조는 그 고에너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화학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사실상 산업 기반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싼 천연가스로 그 경쟁력을 유지했다고 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거의 이제 파괴됐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노스트림을 폭파한 거죠. 이게 거의 미국이 했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언론에서 아무런 저기도 없죠. 이거는 뭐냐면 독일에 대한 무력 도발이에요, 미국에.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것을 감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렇게 본질을 감추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국주의 성격은 바로 독일, 그러니까 유로의 핵심 독일은 독일과 미국의 제국주의 성격이 갈등의 제국주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면 요게 이제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정학적 의미에서 러시아를 고리 봉쇄하는 전쟁으로서의 의미는 약해졌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요게 이제 제가 말했던 왜 미국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보다는 그 유럽과 미국의 이제 제국주의적 갈등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기 힘든 이유 중에 뭐냐면 러시아 같은 나라는 첫째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전쟁이 아닌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첫째로는 뭐냐면 러시아는 세계 미국과 더불어 유의한 거죠. 세계 유의하게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해서 넘쳐나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독일이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피해보다 훨씬 그러니까 어떤 무력을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도 없었고 식량도 안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고는 제국주의 자체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예요. 독일과 일본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식민지를 개척해야 되는 게 있었고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국주의 체제가 무너지거나 위험했을 때, 이때 이제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체제에 위협하는 게 나타났다. 그러면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체제 위협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되는 뭐 이라크나 뭐 대부분 다 그걸로 항상 되죠. 그 외에 전쟁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요, 비즈니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익이 더 이윤이 많다. 그러면 소규모 지역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과연 그런 거냐? 하는 제국주의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필수적인 거냐? 이런 거 이제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좀 분석해 봐야겠다. 여기서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거는 범위를 넘어가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피해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럼 왜 미국과 독일의 갈등, 그러니까 노후 전쟁의 핵심으로 제가 보는 이유 중에 뭐냐면 유럽 EU가 이제 나토는 미국이 지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거의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나토로부터 벗어나서 독일과 그다음에 그 프랑스 중심의 유럽 연합군을 창설하려는 논의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있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나토를 깨는 거고 사실상은 나토를 깨는 거고 유럽이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푸틴은 상당히 반서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푸틴은 그 서방주의자예요. 엘친의 이 배를 이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나토와 EU의 가입을 요구했었어요. 러시아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유럽연합군이 창설되고 여기에 러시아가 가입해서 하게 되면 경제 공통체 유로가 되면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에너지, 그 다음에 식량과 그다음에 유로, 독일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중국이나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의 위협이 돼요.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아직 그 최첨단 기술이나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미국의 상대가 아직 안 되거든요. 하지만 유럽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러시아와 유럽,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와 독일이 손잡고 미국의 정치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이건 미국의 패권에 직접적인 아주 심각한 타격이 곧바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 이렇게 볼 때 이 전쟁의 핵심은 독일을 약화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면. 따라서 이번 전쟁의 요 갈등 중에 미국의 갈등 중에 이제 트럼프 쪽하고 이제 신네오콘 바이든 쪽이 있는데 이 트럼프 쪽이 이제 그 산업 기반화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지정학적 논리의 기초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쪽이 지금 말했던 이런 논리의 기초에서 이번 전쟁을 사주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죠. 옛날 2008년부터 준비했던 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걸 실행을 못했다가 이번에 바이든이 되면서 실행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성격은 유럽과 미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규정되기 쉽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노후 전쟁의 그럼 영향 어떻게 될 거냐. 먼저 바이든의 신네오콘의 1차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1차 목표라는 거는 러시아와 독일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손쉽게 이전시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독일의 그 중화학공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갈 걸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보이죠. 유럽의 에너지로는 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이 꼭 중국으로도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첨단 사업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대단히 중화공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의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독일의 산업을 미국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반만 성공하게 돼 있고 중국을 강화하는 쪽으로 또 작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반작용이고 두 번째 반작용은 러시아를 약화시켜서 그러니까 분열시키고 약화시켜서 세계 독점자분들이 이제 그 공속적인 걸로 떨어뜨릴 거를 목표로 삼았는데 사실은 중국이 옆에 있으면서 러시아가 중국 쪽에 이제 결합하면서 미국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좀 더 위험스러워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결합. 그리고 이게 또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러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중앙아시아 횡단이거든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이란까지의 그 회랑을 건설하는 건데 이게 이제 1대1로 하고 십자로로 하면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그 통로를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켰다는 거. 이게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루블러를 퇴출시켰는데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실책이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그 체제에 대한 그 실질적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그 5개 달러 외에 5개 나라 외에 화폐를 쓰는 나라들은 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는 순간 위험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고 따라서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한 움직임을 가시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브릭스 그 통화인데 이게 이제 초기 한 1, 2년 동안은 위안화로 일단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금과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그 이제 브릭스 통화를 만들자고 일정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화되기 시작하면 달러라는 무가치한 거와 그다음에 금과 이제 원자재를 왜냐하면 이 브릭스 국가들 다 원자재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세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화폐의 그 기반을 금, 뭐 천연가스,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면 달러라는 휴지하고 이 실질적 가치 있는 화폐하고는 경쟁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보면. 이게 가치가 되면 그렇다는 거, 가치가 될 거냐 아닐 거냐 또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치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대 이제 달러 지배 체제인 국제 독점 자본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가장 큰 실수다. 그 영향이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제 질서에 새로운 흐름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새로운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제3세계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소련이 망하고 이후에 제3세계 운동이 싹 이제 없어졌는데 이런 새로운 흐름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건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상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유로하고 한국이나 일본, 아시아 한 몇 개하고 북아메리카 몇 개 나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중립을 지키든지 말로는 제재 러시아를 욕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 교류를 끊지 않고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미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이 결정적으로 약화됐다는 걸 의미하고 국제 질서에서의 새로운 민주 질서의 방향의 하나의 단초, 징후로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러우 전쟁의 성격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결론은 저는 제국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제국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는 성격은 국제 질서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걸 이제 다극화라고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저는 다극화라는 말은 안 쓰고 세계 질서의 민주적 개편의 방향성이라고만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은 그 의미의 역사적 의미는 이렇게 자본주의가 크게 요동치는 거는 100년 전, 그러니까 2차 대전 직전에 이후에, 그때 1차 대전 나오고 한 40년, 50년 동안 급격한 자본주의가 변화를 일으키는 전쟁도 두 번이나 나오고, 그때 이후에 가장 큰 자본주의적 변화의 시초의 이제 그런 대변화의 이제 시초에 돌입한 징후, 이런, 징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